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광고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저도 한번 광고를 한번 좀 해볼까 한번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여기 잘 보이시나요? 이 제주도 이 한라봉의 100% 착즙 주스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건 참 저도 한번 좀 마셔봤는데 상당히 맛이 좋더라고요. 이게 물 전혀 안 섞고 100% 착즙인데, 그러니까 감귤이 한 94.5% 그리고 이 한라봉이 5%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맛있는데, 근데 그러면 0.5%가 비는데 그게 뭐냐? 그건 물은 아니고 설탕이 0.5%가 들어가서 뭐 설탕이 좀 들어가게 조금 불만스러우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1%도 안 되고 0.5%니까 뭐 그거는 그냥 이렇게 귀엽게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정말로 이렇게 과일을 정말 통째로 짜서 만든 거니까 상당히 맛있고 그리고 건강에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이 NFC 방식이라고 하는데 제가 NFC 방식이 사실 뭔지는 잘 모릅니다만 그래서 어떤 여기에 원래 감귤과 이 한라봉에 들어가 있는 비타민 C를 비롯한 여러 가지 미네랄들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잘 보존이 돼서 비타민 C가 엔티옥시던트니까 산화를 굉장히 잘 막는다는 건 아마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에도 좋고 피로 회복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 자연스러운 맛이라서 인위적인 이 합성 음료는 전혀 아니니까 아마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더운 날에는 이걸 좀 얼려서 슬러시 드시면 더 맛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네요. 현재 뉴탐사몰에서 10병 세트를 특가로 해서 진행이 된다니까 뭐 특별히 좀 아마 좋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탐사몰도 좀 많이 찾아주시고 회원가입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구독과 뭐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물론 기본으로 다 해주셨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뉴탐사몰도 많이 좀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거를 직접 이거를 제가 마셔보겠습니다. 네. 정말 참 맛이 좋습니다. 상당히.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숲의 파괴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종이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종이를 얼마나 사용할까요? 저희가 종이를 얼마쯤 사용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전체에서 사용하는 종이의 양이 얼마쯤 되느냐 하면은 1년에 900만 톤이라고 합니다. 900만 톤 종이 양이. 사람으로 나누면 한 사람당 190kg을 씁니다. 한 사람당 1년에 쓰는 종이 양이. 이거를 A4 용지로 생각하면 3만 장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사람 한 사람이 1년에 A4 용지를 3만 장씩 쓴다는 얘기죠. 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고 생각이 되시죠. 세계 평균은 어떨까요? 세계 평균은 56kg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계 평균의 거의 뭐 서너 배 쓰는 거죠. 물론 뭐 이런 거 항상 1등은 언제나 미국이라는 거 다 아시죠. 미국은 무려 330kg이니까 우리나라의 뭐 두세 배 쓰는 거죠. 우리나라의 두세 배. 자, 그러면 잠깐 뭐 미국은 제외하고 아시아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아시아에 그래도 우리나라가 참 안타깝게도 1등이 안 되고 이 일본에 좀 살짝 뒤처져서 2등이 되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하여튼 우리나라도 그래도 꽤 상위권에 속합니다. 종이 쓰는 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종이 쓰는 양은 굉장히 줄어들 거라고 다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른바 디지털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종이 뭐 인쇄 필요 없지 않습니까? 다시 이게 다 화면으로 보고 여기 스크린 보고 뭐 그렇게 하면 되니까 또 편지 안 쓰고 다 이른바 전자우편으로 다 하면 이제 인쇄 필요 없으니까 종이를 안 쓰게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종이상이 별로 줄지는 않습니다. 사실 디자인이 되더라도. 그래서 그럼 이 종이를 어떤 데 쓰느냐? 우리가 물론 A4 용지에 3만 장 쓴다는 게 정말 A4 용지를 쓰는 건 아니고 모든 종이 쓰는 걸 다 환산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디다 종이를 쓰느냐? 굉장히 다양하게 쓰죠. 보시다시피 반 이상은 포장재입니다. 포장재. 반 이상이 포장할 때 포장재로 쓰고 그 다음에 인쇄 필경으로 쓰는 거는 보시면 한 4분의 1 정도 인쇄 필경이 그리고 위생용품이라는 거는 이제 티슈라는 거죠. 이렇게 화장지. 그게 한 8%.
신문 용지가 7%, 뭐 일부 어떤 신문이라는 거는 뭐 어떤 신문은 무슨 뭐 인쇄를 왕창 한 다음에 바로 보지도 않고 풀지도 않고 그냥 곧바로 쓰레기장으로 간다는 거 다 아시죠? 하여튼 그런 이상한 신문은. 하여튼 뭐 그렇게 돼서 굉장히 하여튼 다양합니다. 다양해서. 근데 문제가 뭐냐? 종이를 많이 쓰는 게 왜 걱정이 되냐 하는 거는 이 종이가 어디서 나오느냐? 당연히 나무에서 나오는 거죠. 나무는 어디서 나오느냐? 벌목, 나무를 베어버려서 나오는 건데 벌목을 한다는 건 숲을 파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190kg 우리가 쓴다 그랬는데 1인당 1년에 190kg을 환산해 보면 종이 3만 장은 이게 되게 30살짜리 나무 한 3그루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나무 3그루씩 쓴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1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면 얼마나 많이 쓰겠습니까? 나무 쓰는 게. 그래서 이렇게 재직, 종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온 세계에서 나무 배우는 게 한 40% 정도가 바로 종이 생산하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A4 용지를 한 장 만드는 데에 물론 이산화탄소를 온실기체를 3g 정도 배출을 하고 물을 10리터 정도 평균적으로 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생각하면 이게 역시 종이를 쓰는 것도 온실기체가 이 기후변화에 상당히 기여를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도 많이 쓰는 거, 환경도. 그래서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좀, 그래도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자잘한 것들밖에 없겠지만 우리가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는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화장지 대신에 손수건을 좀 갖고 다니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종이 종지 대신에, 종이 종지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이컵이라고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그냥 플라스틱으로 코팅 안 한 그런 종이컵도 이제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종이컵보다 많은 이제 개인 물병, 우리가 흔히 텀블러라고 하는 거, 물론 이 텀블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플라스틱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물론 또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그리고 프린트를 가능한 좀 하지 말고 꼭 한다고 하면 좀 양면 인쇄를 하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면지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능하면 전자문서를 좀 이용을 하고 꼭 프린트 안 해도 되는 건 인쇄하는 거. 특히 이제 청구서라든가 고지서 같은 거 다 전자문서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전자우편이나 SNS로. 그러니까 우편으로 배달되지 않게 하고, 우리나라 뭐 고지서들, 뭐 공과금들, 전기요금이라든가 뭐 수요금 같은 거 전부 다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게 그렇게 하고, 그리고 영수증도 뭐 꼭 필요하면 받지만 필요하지 않으면 받지 않고, 가능하면 재생종이를 사용하자는 겁니다. 재생종이. 이거는 이제 이건 한가 생각할 문제가 있는데, 이 재생종이라고 하는 거가 혹시 요새도 있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아주 오래전 어렸을 때는 갱지라 그러죠. 이렇게 좀 누런 종이. 주로 다 그걸 썼거든요. 그걸 주로 썼는데 요새는 그거를 잘 못 보겠더라고요. 그게 바로 재생종인데, 우리나라는 재생종이 안 쓰고 전부 다 아주 이렇게 하얀 새로운 목재를 바로 만든 그걸 쓰는데, 사실은 유럽을 보면은 독일 같은 나라를 보면은 모든 프린터 용지는 재생 용지만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 용지로 프린트를 하거든요. 모듈이다. 그리고 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놀랍게도 종이에 96%가 재생 종이라고 합니다. 네덜란드 가장 앞섰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96%니까 참 놀랍죠, 정말.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거가 좀 너무 좀 거꾸로 간 거 아닌가 좀 이게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려야 될 것이 또 하나 흥미로운 게 뭐냐. 담배 문제인데, 담배를 만드는데 나무가 들어가거든요. 나무를 얼마나 쓸까요? 담배 만드는데. 담배 이렇게 많은데 종이로 말죠. 종이 같은 거 이렇게. 물론 그 필터는 플라스틱입니다. 근데 많은데 얼마나 들어가요, 그게?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인데 우리나라 아니고 전 세계에서 담배를 만드는 데 쓰는 나무가 6억 그루가 들어간다 합니다. 1년에 6억 그루. 물은 220억 리터. 땅은 담배를 이제 키우는데 땅하고 이런 거 다 하면 2,000제곱킬로미터 담배 들어가는데 쓰는 땅이. 자원이 그 다음에 2,720만 톤. 이게 정확히 뭐를 포함하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데이터. 그 다음에 에너지가 62조 킬로줄. 줄이라고 하는 게 에너지 단위입니다. 줄. 킬로가 이제 그러니까 62조 곱하기 1000줄입니다. 그러니까 끔찍하게 많이 쓰는 거죠. 이 전력. 이게 뭐 대부분 전력이나 그다음에 이제 뭐 화석연료도 쓰겠지만 하여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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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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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죠. 기계를 조금 좀 신경 써서 잘 만들어야 되겠죠.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독일에 그 막스 플랑크라고 하는 국립연구소들이 쭉 있는데 거기 한번 이제 방문 연구를 해서 이거 연구원으로 가서 방문 연구를 했었을 때 거긴 전부 다 재생용지입니다. 그 프린터가. 그런데도 뭐 큰 문제 없이 대충 다 잘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프린터가. 그래서 네, 아마 그 좀 꽤 신경 써서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숲을 파괴하는 건데 숲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녹색댐이라 부릅니다. 숲이라는 게 녹색댐이라 부르죠. 굉장히 기후하고 여러 가지 홍수 조절에 굉장히 유익하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아마존. 그러니까 세계에 이제 가장 허파라고 부르는 게 아마존이죠. 식물 나무들이 이제 주로 탄소, 그러니까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동물 이제 우리 같은 동물은 우리가 산소를 마셔갖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 근데 다행히도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마셔갖고 산소를 배출을 합니다. 광합성을 할 때. 그래서 이제 그게 같이 잘 맞는 건데. 그래서 아마존의 숲이 어마어마하니까 우리가 세계의 허파라고 불렀죠. 허파. 근데 그거를 우리가 디포레스테이션이니까 이걸 계속 나무를 베어버려서 숲을 파괴하는 것이 엄청나게 했는데 예를 들면 2006년 이후로 2021년까지 보면 매년 어마어마하게 파괴를 한 겁니다. 이게 단위가 얼마냐?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3만 제곱킬로미터를 매년, 그러니까 물론 이제 2만 5천에 쭉 해서 좀 줄어들었다가 또 다시 늘어나는데 왜 줄었다가 다시 늘어났을까요? 이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룰라 정권이냐 아니면 그다음에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이름을 못 외우겠는데 보이소나루 이런. 네, 보이소나루 그 사람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다행히 다시 이제 룰라가 다시 돼서 좀 낮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사진을 보면은 끔찍한 양입니다. 사실 이거 생각해 보면 끔찍한 양이거든요. 정말 이건 정말 끔찍한 양인데 보시면 이게 아마존 열대림을 이제 베어버리는 건데 이렇게 베옵니다. 이렇게 끔찍하게 베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이 숲이 이렇게 울창했던 거를 완전히 완전히 황무지로 만드는 거죠. 정말 이거 보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 황무지가 아니라 이렇게 이른바 개간을 해서 이거를 이제 여기다 농사를 짓거나 농장을 만들어서 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인데 놀랍게도 이 벌채한 거죠. 이미 아마존의 75%는 이미 보온력을 상실했다는 그런 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온력을 상실했다는 건 다시 못 돌아온다는 얘기죠. 원상복귀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만 놔두면. 그리고 특히 화재가 문제인데 화재가 지금 한 35년 정도 있을 때 화재가 이만큼 났습니다. 160만 제곱킬로미터. 우리나라의 몇 배일까요? 우리나라의 한 7, 8배, 한 8배 됩니다. 우리나라의 한 8배 정도가 다 불난 거거든요. 이 불난 거는 자연 발화가 아니라 상당 부분은 일부러 불을 낸 겁니다. 일부러. 상당 부분.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려고요. 화전이란 거죠. 화전, 이른바. 우리나라 22만 아닌가요? 22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한만. 네, 남북 합해서 22만이던가요? 맞는 거 같네. 그런 거 같네. 맞아요. 남북 합해서 22만이. 그러니까 하여튼 끔찍한 양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3년 전에 나온 논문에서 인용한 겁니다, 이거 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아마존의 대표지만 아마존뿐만 아니라 세계의 다 도처가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 도처가 이래서 특히 열대우림이 심한데 세계의 숲이 사라지는 넓이가 얼마나 빨리 사라지고 있을까?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보면 매 초마다 축구장 넓이가 사라집니다. 매 초마다. 그래서 하루에 서울시만한 넓이가 사라지는 거고 하루에. 그 다음에 1년이면 한반도 정도. 그러니까 22만. 그 정도 사라지는 것이 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0년 데이터 보면 4만 제곱킬로미터 훼손이 됐는데 훼손된 것 때문에 이산화탄소 온실기체가 2.7 기가톤. 기가라고 하는 거는 기가가 10의 9승이니까 어떻게 읽어야 되죠? 10억이니까 10억이죠. 그러니까 27억 톤이 나간 겁니다. 이것 때문에 훼손한 것 때문에 숲 훼손한 것 때문에 이것이 뭐냐면 인디아 전체의 화석연 배출량과 거의 같은 양인 거죠. 이것이 순전히 숲을 파괴한 것 때문에 나오는 그런 그 양이. 그래서
아마존이라든가 특히 동남아가 가장 심한데 아마존이 거기가 대부분 농축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이거를 이제 벌채하는 것이 그러니까 가축 사육 아까 말했지만 가축 사육이 이제 육식이 참 모든 거에 문제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파묘 생산이죠. 파묘란 거 다 아시죠? 파묘라고 하는 거는 팜에 이제 거기서 기름을 짜는 건데 파묘라고 하는 건 원래 물론 식물성 기름이지만 사실은 아시다시피 그 파미의 성분이라고 하는 건 사실 동물성 기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굉장히 안 좋은 성분이죠,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축 사육과 파묘를 좀 생산을 줄이려고 하면 이게 뭐에 해당하는 거죠? 가축 사육은 물론 당연히 육식을 좀 줄여야 되는 거고 파묘를 줄이려고 하면 뭘 줄이면 될까요? 뭘 줄여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파묘가 어디에 쓰이나요, 주로? 네? 공업용이요? 아니, 식품에서요, 식품. 식품도 물론 공업이죠. 식품공업이니까. 거기서 주로 어디 쓰이느냐? 라면을 포함해서, 라면을 그 다음에 대부분의 패스트푸드, 그러니까 즉석 식품들은 대부분 다 파묘를 씁니다. 거의 다. 파묘가 제일 싸고,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많아서 이렇게 성질이 몸에는 안 좋지만, 그러나, 하여튼 그런 걸 좀 바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래서, 자, 아마존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돈으로 환산하면. 네,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아마존의 가치. 이게 넌센스 퀴즈인데. 아마존의 가치가 얼마냐면, 2,000조라고 합니다. 2,000조 원. 2,000조 원. 2,000조 원입니다. 이거는 2,000조 원인데, 근데 이게 왜 넌센스 퀴즈냐면, 여기서 말하는 아마존은 뭐냐면, 기업 아마존을 말합니다. 아마존 기업 아시죠? 세계 거의 1위에 가까운 기업이죠. 2,000조 원이라는데, 이 몇 년 전 데이터라서 아마 지금 더 높아졌겠죠. 아마도 2,000조 원이라는데, 제가 이거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가 이런 기업의 아마존은 이게 이게 가치가 얼마다 말을 하면서, 이 진짜 아마존, 이 열대림의 아마존은 아무도 가치를 얘기 안 하는 거거든요. 이거의 가치라고 하는 건 지금 이렇게 바꿔서 벌채를 해갖고, 벼벌이 여기를 농장으로 바꿔서 무슨 뭐 가축을 기른다든가 파묘를 생산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가치가 얼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건 정말 잘못됐다는 거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건 정말 자본주의의 굉장히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온 생명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 얼마나 중요한 이 아마존의 숲을, 이 열대림의 아마존은 사실은 그러니까 이 가치를 돈으로 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가치. 왜냐하면 우리 생명 자체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류 자체도 모든 생명이 사실. 그런 걸 좀 강조를 좀 제가 하고 싶고. 자, 그리고 그래서 보시면은 자, 2024년에 30만 제곱킬로미터, 남한의 3배가 많네요. 그러니까 이거에 이상의 숲이 사라졌는데 이 중에 이제 자, 흥미롭게도 열대 지역에는 6만 7천밖에 안 됩니다. 30만 중에. 나머지 어디냐? 보십시오. 여기서 다 나갔습니다. 캐나다 시베리아에서 압도적으로 숲이 다 사라졌거든요. 이거가 정말 놀라운 거고 충격인 게 뭐냐? 여기 보십시오. 2002년에서 2024년까지는 숲이 다 없어진 게 어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없어진 건 여러 가지 요인. 이게 가장 큰 게 뭐냐? 이겁니다. 농업을 위해서 이제 개간을 한 거죠. 이른바 개간을 한 거고 나머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2024년은 압도적으로 왜 없어졌느냐? 이 개간이 아니고 이 농업이 아니라 이거 뭘까요? 산불입니다. 산불. 불. 이게 기후변화하고 직결된 문제였거든요. 온난화하고. 그래서 화재가 압도적이었다는 거, 2024년에. 앞으로 이 추세가 점점 더 심해질 게 뭐 거의 뻔하죠. 확실합니다. 거의 사막화 진행되는. 그렇죠. 예, 여기는. 상당히 걱정되는. 네, 캐나다가 뭐 산불이 이번에 또 나고 뭐 엄청나거든요. 시베리아도 그랬고. 그래서 상당히 참 걱정되는 얘기죠. 정말 이게. 그래서 참 이런 문제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 이게 남의 나라일까? 남의 나라 얘기냐?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한국은. 남의 나라 얘기만 지금 아마존 얘기만 했는데, 자, 한국의 산림 파괴 한번 그 상황을 한번 볼까요? 한번?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인데, 제주도에 이게 비자림, 천연기념물이 비자림이거든요. 비자림을
이거 끔찍한 게 보십시오. 이렇게 완전히 그냥 바리깡우리를 밀듯이 이렇게 한 거가 왜 그러냐? 길을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길을 넓히겠다. 저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저 2공항 받는다고. 그러니까 참 정말 황당한 일이죠. 이건 정말 황당한 일. 이건 진짜. 작년 이거는 우리도 취재했었는데 공항 말린다고 도로를 넓힌다고. 재작년 정도고 재작년 정도. 그러니까 저쪽으로 공항을 만들어야 되니까 길을 많이 넓히겠다. 왜냐면 저 분명히 군사공항으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군사공항이죠, 당연히. 그거는 뭐 거의 그렇게 생각이 되죠. 이거는 그다음에 홍천의 사유림인데 이거 나무를 벌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숲의 3분의 2가 사유림이거든요. 3분의 1이 국유림인데 이게 이제 국유림은 물론 이제 정부가 마음대로 하는 거고 산림청에서 사유림은 원래는 마음대로 못 하죠. 사유림이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나무를 딱 다 베어버리면 그다음에 산주한테 이 산의 이제 소유자한테 이 목재 값을 줍니다. 목재를 주는데 이 목재 값을 얼마를 주냐면 대개 헥타르 1헥타르당 뭐 한 200만 원 미만, 100만 원, 200만 원 사이를 주는데 이 목재를 다 베어버린 거를 뭐에 쓰느냐? 압도적으로 목재로 쓰는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땔감으로 쓰는 거예요. 땔감. 펠린 만들어서 땔감으로 쓰는 겁니다. 사실 땔감. 아니면 기껏해야 펄프 정도. 목재로 쓸 수 있으려고 하면 사실 7, 80년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 훨씬 더 전에 다 베어버리니까요. 30년이면 다 베어버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러고 나서 다시 조림을 한다고 해서 조림 비용으로는 1헥타르당 거의 1,000만 원을 씁니다. 다시 조림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참 엄청난 노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20년 동안 이제 달할 동안에 무슨 뭐 숲 깎기 한다 해서 풀 베고 뭐 가지치기 하여튼 가꾸기 하는 거에 다 하면은 1헥타르당 수천만 원을 뜨는 겁니다. 사실 우리 국고를, 사실 우리 세금으로.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다 국고로 쓰는 건데 국고가 어디로 가느냐, 그 돈을 누가 먹느냐가 이제 궁금하죠.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디로 가냐 하는 거는. 그게 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숲가꾸기 하여튼 끔찍한 상황인데 이 보시면 이거는 울진의 국유림인데 울진의 금강송이라 가지고 유명한 거 아시죠? 금강송. 이 금강송이라고 하는 건 정말 이렇게 다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이 금강송까지 이렇게 막 베어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렇게 얼마나 보기 싫게. 그리고 여기다가 사실 금강송 군락지에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또 송전탑까지 있어갖고 이렇게 고압 송전탑. 그래서 이 송전탑이 사실은 여기 산불이 났었을 때 산불지나 굉장히 어렵죠. 헬기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산림청에 설명하기로는 뭐라고 하냐면 이게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나무가 나이가 먹으면 탄소를 이산화탄소 잘 흡수 못하기 때문에 베어내고 어린 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산림청에서 말하는 이유인데 그거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건 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만일에 그 말을 믿더라도 그러면 속가배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오래된 나무, 정말 늙은 나무만 골라서 베어야 될 텐데 이렇게 싹스를 베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정말 어린 나무 다 베어버리는 거니까, 사실은. 저 작년 겨울에 동해시 모산에 취재를 간 적이 있거든요. 공부를 안 네, 했는데 네. 거기도 산을 싹 밀었어요. 딱 밀죠, 저렇게. 개인 산인데 네. 싹 밀어서 거기를 동해시에서 하겠다고 네. 사서 거기서 무슨 조성 사업을 네. 하겠다고 했는데 어저께 동해시에서 그 낙찰을 못 받아가지고 네. 네. 프로젝트는 일단 안 될 것 같은데 재밌는 게 그 산 한가운데 그 동해시에서 밀하려고 했던 그 굳이 한가운데 누구 땅인가요? 최우순 땅이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그건 정말 요즘 끝났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 산림 수자원이라고 하는 거가 사실 굉장히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복잡계거든요. 전형적인 복잡계인데 산림이라고 하는 게 나무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생태계가 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얽혀서 복잡성을 아주 잘 이루고 있는 건데 보시면 산림강화원에서 자료인데 보시면 여러 가지를 이제 봤었을 때 뭐 자세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핵심은 뭐냐면 그 중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는 이겁니다. 벌채를 안 했느냐? 벌채 안 해서 사실 중요한 건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나무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엽토, 유기물이 다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벌채 안 했을 때랑 벌채를 했을 때랑 그다음에 벌채한 다음에 이제 벌채목을 여기 가로로 이렇게 쌓아놓은 거 뭐 이런 걸 이제 비교해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비가 왔었을 때 토사가 유출되죠. 이렇게 벌채를 하게 되면 토사 유출량을 비교를 한 겁니다. 네, 벌목을 하면 토사 유출이 5배에서 무려 400배까지 증가한다는 데이터를 본 거예요. 연구를 해서. 그러니까 벌목을 하면 얼마나 토사 유출에 취약해지나, 그러니까 홍수 위험이 얼마나 커지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그래서 이건 결국은 홍수 피해가 되고 산사태를 만드는 주범이 되는 거죠. 사실. 근데 벌목 한 다음에 이제 벌채목이 가로쌓기 하면 좀 이제 그걸 조금 얼마나 일부는 좀 막을 수 있다는 얘기들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거 하나 예를 한번 보시면은 이 문제 보시면 이거는 이제 포항의 죽장면인데 여기 그 벌채한 거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게 벌채했는가. 여기 이것이 이른바 임도라고 하는 그걸 마구 나서 그걸 통해서 엄청나게 모두배기를 해버렸죠. 끔찍하게 벌채를 했는데 이걸 좀 자세히 조금 좀 자세히 같은 건데 확장해서 보면은 이게 벌채한 다음에 이게 뭐 토사 다 유출되고 토양이 노출됐다는 거 다 보이시죠? 흙이 다 노출된 거.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이것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됐느냐 바로 이 지점이 이 바로 밑이 요 바로 밑입니다. 여기 바로 밑이 어떻게 됐을까?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거가 요 바로 밑에 일반 여기에 과수원이 있었거든요. 이런 과수원 이게 사과 과수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집이 하나 있고 이것이 그런데 사과 과수원인데 이것이 2021년 8월 24일에 폭우가 왔어요. 이게 113mm 폭우가 왔는데 물론 굉장히 폭우지만 뭐 어마어마한 폭우는 아니죠. 사실은 꽤 많이 왔지만 하루에. 그런데 하루에 온 겁니다. 하루에.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됐습니다. 완전히 그냥 끝냈죠. 그냥 요 집만 그냥 남았고 이 과수원이 완전히 그냥 끝나버렸는데 그래서 유기물이 완전히 소진돼서 이게 부엽토, 동식물, 미생물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산을 완전히 훼손을 해서 숲을 다 훼손하고 토양을 다 노출시키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사실 이거 분명히.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유기물이 손실되면은 침식이 되고 토양 손실되는데 이 토양 손실되는 게 세계적으로 보면은 세계에서 매년 240억 톤이 손실된다고 합니다. 토양 손실이. 이거는 굉장히 농업으로 봤었을 때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농업에 굉장히 중요한 이 유기물이라는 게 농작물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이 다 손실돼 버리면 이 농업 생산이 급격할 줄 수밖에 없죠.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줄 텐데 어쨌든 그리고 이게 이제 역시 산림과학원에서 연구 결과입니다. 보시면은 이거 여기도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시험리가 비시험림 유혹에 이것을 그러니까 강우와 유출 특성을 이제 비교를 한 건데 이거 보시면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비시험림이라는 거는 그냥 나무를 자르지 않으면 됩니다. 그냥 가만 놔둔데 가만 놔두면 유출량이 1.2톤 가장 비가 많이 와서 피크일 때가 요럴 때 보시면 이거는 0.1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나무를 베어버리면 이렇게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홍수를 가져오는 바로 요인이 된다는 거는 뭐 너무나 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집중호우 때 최대 배출량 보면 이게 이제 비가 제일 많이 올 때죠. 이때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봄이고 이때가 이제 8월에서 비가 많이 올 때인데 보시면 요거만 비가 많이 왔었죠. 요것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 이거 7월에 비가 상당히 여기 더 많이 왔죠. 이게 많이 왔을 때 보시면은 자, 그러니까 나무를 베어지 않았을 때는 요런 거였던 것이 여기도 꽤 많이 갔지만 나무를 벤 다음에 보십시오. 이건 끔찍하게 늘어났죠. 보시면. 그러니까 이거가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이건 40배가 늘어나고 이거는 무려 319배가 늘어났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른바 숲가꾸기라는 이름으로 미명으로 벌목을 하게 되면 유출량이 급증해서 산사태 위험과 위험이 아주 커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사방공사를 합니다. 사방공사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사방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방공사를 사실 숲가꾸기를 안 하면 사방공사 할 필요 없는 건데 이걸 하니까 또 사방공사를 또 해서 여기에 사방공사 공사비만 2020년 데이터 보면 한 3천억 정도를 썼더라고요. 이게 사실 다 우리도 세금입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거를
숙각구기라는 걸 제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걸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숙각구기를 제대로 하는 걸 보시면, 자, 이게 보시면은 이제 이 경상북도 봉화군의 소나무 숲의 모습입니다. 2011년에. 그러니까 자연림입니다. 손 하나도 안 된 자연림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을 숙각구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이른바 숙각구기를 하니까 2020년에 이렇게 됐습니다. 숙각구기를 한 겁니다. 숙각구기를 뭘 한 거냐면, 숙각기는 뭐냐면, 이른바 잡목을 다 베어버리고 소나무만 딱 남겨놓고 소나무만 더 심은 거죠. 그게 숙각구기거든요, 일반적으로. 이거 두 개 보시면 어떻게 보이시나요? 숙각구기를 하니까, 과연 정말 좋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하기 전에는 뭔가 지저분하고 뭐 좀 더러워 보였는데, 이렇게 하니까 아주 깨끗하고 멋져 보인다. 그렇게 보이시나요? 찍은 시기도 물론 다르죠. 아니, 찍은 시기라는 게, 이거 보시면, 이거는 굉장히 잔 가지들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죠. 이건 그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다르죠,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쑥가배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 뭐 이렇게 이산화탄소 흡수를 잘 못하는 늙은 나무를 다 교체했다. 이렇게 보시면, 교체하고, 그리고 수종을 바꿔서 이른바 경제림, 비싼 나무를 심자. 그러다 이렇게 해야지 뭐 산불이면 감사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자, 나무가 늙으면은 광합성을 덜 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덜 흡수하는 건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첫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양은 좀 줄어들어도 나무 자체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 나무 자체가 엄청난 탄소를 저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를 만약 베었다고 치면 베은 나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은 나무를. 그러니까, 그 베어낸 나무를 우리가 목재로 활용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 뭐 가구를 만들고 뭐 집을 짓고 이런 다면 의미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 베어낸 나무는 거의 90% 가까이가 땔감으로 쓰거든요. 땔감으로 쓰면 그 탄소를 엄청나게 배출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동안 나무가 흡수했던 탄소를 그대로 다 배출하는 거죠, 그대로 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고, 만약에 목재로 쓰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30살 먹으면 어림도 없고, 한 7, 80살을 먹어야지 목재를 쓸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 목재는 전부 다 사실상 전량 다 수입하죠. 뭐 거의 90% 수입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목재는. 우리나라 자체로 쓰는 건 아주 10%밖에 안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80살 정도 돼야, 60살, 70살 돼야 되는데, 그렇게 그 전에 다 버려내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굉장히 아주 중요한 복잡기라서 이거는 나무만 갖고 생각할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엄청난 양의 유기물이 있고, 나무 안에도 다. 그 다음에 토양, 미생물, 뭐, 굉장히 다양한 생태가 있어서, 거기 숲 전체 생태계를 고려하면은, 나무가 단지 무슨 30살, 50살 됐다고 해서 나무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이 적어지는 게 절대 아니고, 그 전체 생태계를 고려하면은 이거는 몇백 년은 돼야, 그래야지 이 탄소 저장을 한계가 되지, 그때까지 계속 저장을 계속 해줍니다, 사실 전혀. 그러니까 나무만 갖고 따지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전체를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거, 그렇게 하면 절대 미리 배워내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그 생각을 왜 안 하는지 참 모르겠고.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이렇게 나무를 베낸 다음에 새로 나무 심을 때는 대부분 다 침엽수를 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다 침엽수를 심고, 그리고 특히 이제 소나무를 중심으로 다 침엽수를 심는데 화릅수를 다 베어내버리고, 이거는 굉장히 잘못하는 거죠. 이건 정말 왜 잘못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 기후변화 때문에 점점 또 따뜻해지니까 이래서, 그러면 이제 이산화탄소 흡수하는 양이 줄어드는데, 보시다시피 화렵수는 한 12% 정도 줄어든다고 하면은 침엽수는 훨씬 더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후가 따뜻해지면 침엽수는 역할을 전혀 못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화렵수를 꼭 심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이나 또 하나, 이런 면도 있거든요. 꿀벌에 대한 얘기 말씀드렸었죠, 몇 주 전에. 꿀벌이 잘 번성하고 우리가 식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꿀벌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충매화가 대부분이니까, 우리가. 그러면 근데 꿀벌이 번성하려고 하면 밀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밀원, 꿀을 담고 있는 식물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나무 중에서는 침엽수는 밀원이 없거든요. 꿀이 없어요. 그러니까 화렵수만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 문제도 좀
생각할 필요가 조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게 그리고 그다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생태계라고 하는 건 정말 복잡기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나무, 침엽수, 하엽수, 풀, 부산물, 토양, 미생물 등등등이 이런 것이 다 어우러져야지 제대로 된 복잡성을 유지하면서 복잡하게 기능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복잡기 물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탄소와 물의 흡수 저장 능력을 상실합니다. 이걸 다 배워버리면 탄소뿐만 아니라 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점점 더 건조해지니까 산불의 힘이 점점 더 커지거든요. 이거는 산불의 힘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나무를 오랜 나무를 베어버리고 어린 나무를 심게 되면 어린 나무는 산불에 훨씬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산불이 일단 일어나면은 어린 나무는 거의 100% 다 타버리거든요. 그렇지만 큰 나무들은 안 탑니다. 잘 안 타서 큰 나무들은 평균적으로 이 연소율이 5%밖에 안 되거든요. 어린 나무는 60% 이상이고 뭐 심지어 100%까지 가지만 그러니까 산불에 잘 견디게 하려면은 나무가 큰 나무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도 그다음에 화렵수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 산불에 설사 타 죽어도 탄소를 많이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문제 같은 그러니까 이 이른바 숯가국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 이걸 좀 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결국은 이거거든요. 이겁니다. 혹시 이제 뭐 기독교에서 우리가 창조 질서를 말하는데 창조 질서라고 하는 건 과학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면 정확히 이거는 온 생명의 복잡성을 말합니다. 이거는 뭐 분명히 이거 정확히 같은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정말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 이걸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독교 입장에서 보든 과학의 입장에서 보든 간에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거 이런 거 훼손 안 하는 거는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이번에 선물 했을 때도 지금 소나무 쫙 심어놓고 예. 또 숯가꾸기 한다고 예. 인도 조성이 맞습니다. 인도 따라서 조금 문제가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그 말씀을 하는데 일단 먼저 물리학자의 관점을 잠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논문, 그러니까 이게 물리학의 논문입니다. 물리학 논문인데 이게 천연숲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한가, 복잡계로를 분석을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외국분이 한 거니까 파나마의 어떤 그 섬에 있는 열대우림을 이제 조사한 건데, 뭐 자세한 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걸 조사하면 이게 그러니까 물리학의 그 복잡계 그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갖고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아주 전형적인 복잡성이 잘 드러나거든요. 여기 보시다시피. 혹시 복잡계에서 이런 이게 로그 이렇게 그렸었을 때 이게 직선이라는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복잡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복잡 분포에서 이것이 이른바 몇법칙 분포라고 하는 것이 복잡성의 뭐 특성 중에 한 가지라고 하는 걸 제가 복잡계 강의할 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뭐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뭐 기억이 안 나시면 전에 좀 찾아서 복잡계 강의를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실제 정말로 실제 자료를 그 파나마에 있는 열대우림의 식생의 정말 자료를 분석해서 보면은 여기 아주 놀라운 복잡성이 잘 드러난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뭐 자세한 거는 제가 너무 물리학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중요한 거는 complexity, 복잡성이라는 것이 역시 잘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천연숲은 이것이. 그래서 하여튼 이 숲이라고 하는 천연숲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복잡성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거를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시 이건 이제 그거를 실제 자료입니다. 이게 여기 가로가 1km고 세로가 500m의 실제를 본 겁니다. 여기 식생들을 여러 가지 식생을 쭉 조사한 겁니다. 이렇게 조사한 건데 뭐 하여튼 뭐 자세한 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이거는 이제 물리학하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놀라운 자료입니다. 이게 정말로 물리학에서 이렇게 말하는 어떤 그 고비적인 상태를 정말 잘 보여준다는 거가 실제 천연 숲이 상당히 참 흥미로운 문제인데 어쨌든 하여튼 뭐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 결론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이러한 어떤 복잡성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바로 이런 그 에코시스템이니까 이 생태계가 얼마나 강한가 이렇게 이 망가지지 않고 이렇게 잘 유지가 될 수 있는가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여기서 보여준 겁니다. 사실은. 보여주고 만일에 이러한 천연숲의 어떤 이런 이 복잡성을 좀 훼손하게 되면 이것이 뭐냐면 이게 벌채를 해서 천연숲의 이런 복잡성을 훼손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렇게 된다는 거. 여기 영어로 써 죄송합니다만
이게 완전히, 숲이 완전히 망가져가 거덜난다. 이런 거를 보여준 겁니다, 이 논문이. 그러니까 숲을 왜 훼손하면 안 되냐면 함부로 벌채하지 말라는 걸 여기 정말 아주 강조를 한 겁니다. 물리학의 관점에서 정말. 그래서 이건 결국 나아가서는 이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 이게 결국 이걸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바로 온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사실. 온 생명을 훼손하는 그 이유가 돼서 이렇게 하면 절대로 이건 정말 좀 다시 잘 생각을 해서 너무 이걸 망가뜨리지 안 해야 된다는 걸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가 이제 숲 가꾸기 예입니다. 실제 숲 가꾸기 한 모습인데 이게 어딜 것 같습니까? 우나라입니다. 어딜 것 같나요? 보시다시피 여기 나무가 있는데 나무 베어버리죠. 멀쩡한 나무를 다 베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베어갖고 이렇게 멀쩡해 정말 꽤 잘 자란 나무들을 한 30년생, 뭐 40년생 이런 걸 막 다 베어버린 건데, 그러니까 이게 어디냐? 저도 이거 참 보고 참 놀랐는데 어디냐? 바로 서울대학교 근처입니다. 서울대학교 산 건 아니고 관악구청에서 한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하는데, 제가 항상 서울대 갈 때 이제 관악산을 좀 넘어서 가는데 거기에 이런 거를 하도 많이 봐서 좀 상당히 참 충격이었는데, 하여튼 뭐 이렇습니다. 교수님 직접 찍으신 거예요? 예, 제가 찍은 겁니다. 네, 직접 찍은 겁니다. 자, 이게 2024년 5월에 강릉의 옥계 모습인데, 이게 2019년에 강릉의 옥계가 산불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산불 난 지 5년이 지난 겁니다. 5년. 꽤 오래 지났죠. 근데 이런 상태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복원한다고 해서 싹쓸이 벌목 모든 걸 싹쓸이 해봐갖고 완전히 초토화된 거죠. 사실 이거는 정말 초토화된 건데, 이게 최병성 목사님이 이걸 많이 찍으셔서 제가 그 사진을 많이 여기다 갖다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몇 가지를. 최병성 그 목사님께는 허락을 안 받은 거지만 뭐 허락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 이름 내셨어요.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자, 이건 그래서 이게 다툰 데인데, 여기다 어떻게 했느냐? 이거 보십시오. 이게 불이 소나무 때문에 난 거거든요. 사실은 큰 불이 된 게.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나무 때문에 났는데, 복구를 한다고 해서 다 베어버린 다음에 다시 다 소나무를 심은 거거든요. 소나무 때문에 불이 났는데 소나무를 다 심은 건데,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닌 게, 이거는 이제 울진 삼척의 산불입니다. 2022년에 3월에 산불 난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다 타버린 건 다 소나무가 타버린 거고, 이 파랗게 남은 거는 화렵수들이거든요. 화렵수물에 안 탄 겁니다. 그러니까 참나무 같은 건 안 타고 소나무는 다 타버린 걸 여기서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인공조림을 또 소나무 위주로 또 다 소나무로 다 심은 거죠. 이걸 다 이제 이렇게 돼서 지금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참 보니 놀라운 게, 자, 이게 산불로 위천에 산불 다음에 소나무 심은 건데 이게 다시 타 죽고, 그 다음에 소나무가 다시 또 타준 겁니다. 다 인공조림한 소나무 다 타죽고, 일부 조금 남은 거는 화력수 옆에 있는 것만 조금 살아남은 거죠. 화력수가 막아준 거는. 그런데 이게 저는 참 안타깝다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자연복원을 좀 해야 되는데, 이 자연복원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산불 난 걸 복원한다고 했었을 때 그 예산이, 예를 들면 이 경우에, 그러니까 이 울진 삼척 산불 경우에 이 복구 예산이 제가 여기 써왔는데 4,170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산이, 복구 예산이. 그 중에서 벌채 비용 다 베어버리는 거. 그 비용으로 얼마 들어갔냐. 그 중에 타버린 나무는 사실 타버린 나무 5%밖에 벌채 안 한 건데, 그 비용이 얼마냐? 532억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10%는 좀 더 한 10몇 % 썼죠. 그런데 제가 충격받은 거는 이 복구 비용이 4,170억 중에서 여기 이재민이 많이 생겼거든요. 이재민을 위해서는 얼마를 썼을까요? 그 중에서. 이재민을. 네? 10%가 안 되는 게 아니라 1% 선입니다. 1%. 51억 원. 4,170억 중에서 이재민을 위해 쓴 거는 51억 원.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갔냐 이거죠. 좀 황당한 건데. 정말로 살림청은 한번 딱 덮어야 되지 않을까? 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자, 위가 이거 보면, 이게 소나무밖에 안 남았었을 때는 모두 다 불타 죽은 거죠. 싹 다 불타 죽은 건데, 수관화란 건 뭐냐면, 나무 꼭대기까지 불이 타는 게 그러니까 수건 나무 숫자에 관이라고 하는 거는 머리 관자입니다. 관. 수관화라는 거는 화는 불화자. 그래서
머리 꼭대기까지 다 불타버린 건데 소나무는 불이 잘 타는 이유가 당연하거든요. 왜냐하면 특별히 송진 때문에 그래서 송진은 어마어마하게 불을 잘 타지 않습니까? 다 알다시피. 그래서 심지어 송진은 날아다니기 때문에 불이 나면 그래서 불덩어리가 날아다녀서 멀리까지 그냥 그러니까 아주 멀리까지 산불이 퍼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불 나면 여기 끝이는 게 아니라 저 멀리 갑자기 산불이 날아가서 이렇게 송진이 나서 그래서 아주 끔찍하게 되는데 이 아래는 뭐냐? 이거는 숲갓길 안에 썼을 때 그러면 소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나머지 화력수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으니까 산불이 이른바 지표가 되거든요. 지표라는 거는 이 땅 표면만 탄다는 뜻입니다. 불이. 지표에만 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낙엽과 초분에 불타버리고 그래서 소나무도 안 죽었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를 잘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다른 나라들은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심지어 일본, 중국도 이렇게 안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침엽수만 키우지 않고 화력수를 적당히 섞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관목도 넣고 섞어서 뭐 그리고 일부 필요하면 침엽수 일부 오히려 제거하고 그래서 산불이 나더라도 수관화가 안 되고 나무 꼭대기지 않다고 좀 지표를 날 수 있게 그렇게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 완전히 거꾸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을. 그래서 실제로 일본과 중국은 산불이 감소하는 추세였는데 우리나라만 증가하는 추세인 건 명백합니다. 최근에 한 10년, 20년 정도 보면은 데이터를 보면 그렇죠. 상대 산불 낸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극단적으로. 뭐 그렇게 말하면 뭐 혹시 뭐 좀 잡혀가지 않을까요? 나 지금 예, 저는 모르겠고 그냥 뭐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소나무가 더 키우기가 더 쉬운가요? 그것도 아니고요. 그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건 하여튼 2020년 6월에 밀양 산불인데 밀양에 산불 난 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건 축격이었거든요. 왜 6월에 밀양에서 처음 산불 났고 또 2월에 산불 난 것도 아주 처음이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산불이 주로 많이 나는 거는 초봄이거든요. 초봄. 늦겨울 초봄. 그때가 좀 건조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예외적이었는데 보시면 산불 탄 거 보십시오. 탄 거 어떻게 탔나. 여기 보이시는 거.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이른바 임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임도. 임도를 따라서 불길이 쫙 간 거죠. 임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실 한자어로 숲풀림자의 길도 짜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실 숲길. 저는 숲길이라고 부르는데 숲길이라고 하면 너무 좀 우리가 참 좋은 길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숲길 하면은 오솔길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그냥 임도라고 그냥 부르기로 숲길. 저기 맨 아래쪽에 저 갔었어요. 여기 가셨나요, 진짜? 그럼 뭐 제가 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 같은데 저는 못 가보고 사진만 본 건데 그래서 임도라는 게 사실은 소규모 지표와 땅으로만 불이 붙으면 거기 임도가 있으면 거기에 못 건너가니까 도움이 되지만 퍼지지 않는데 그렇지만 이게 대규모로 수가나 그 나무가 꼭대기까지 탈 때는 임도가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거꾸로 바람길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을 그러니까 퍼뜨리는데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이 사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임도라는 게. 그리고 이거는 역시 이제 2023년에 3월에 삼평 산불인데 역시 마찬가지죠. 임도를 따라 산불이 퍼져나가는 게 명확히 보이는데 보시면 이게 임도가 왜 문제냐면은 그러니까 산불이 이렇게 수관화 같이 산불이 나무 끝까지 타는 불이 생겼었을 때 이게 바람길이 되니까 산소 공급을 잘 해줘갖고 산불 확산시킨 것뿐만이 아니라 임도가 있으면 빗물이 거기에 멎지 못하고 다 흘러내려가죠. 나무가 있으면 이제 물을 저장하지만 그래서 산을 건조하게 만들기 때문에 산불을 일어나기 쉽게 만들거든요. 거꾸로 이렇게 임도가 있으면 더.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임도가 산사태 유발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몇 가지 더 보여드리면 2023년 봄에 하동에 산불 나고 합천 산불 났는데 하동 산불과 합천 산불을 비교해 보시면은 굉장히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불이 굉장히 차이가 나 보이죠. 이게 왜 다르냐 하는 거를 보시면은 자, 하동 산불에는 임도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화력수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소나무만 조금 타다가 뭐 다 꺼져서 그냥 끝났고 반면에 합천 산불에서는 임도가 있고 숲갓길 해갖고 소나무만 남겨놓고 나머지 소나무를 다 심어놓고 화력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모두 다 타 죽은 거죠. 이거 보시면 뭐 너무나 이게 차이가 명백하게 나고 납니다, 사실. 2024년 봄에 산불이 뜸했다는 건 이제 겨울 장마 때문에 그런 거는 뭐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2023년 하동 산불 이후인데 이거 보시면은 여기에 임도가 없고 화력수가 많으니까 소나무만 이제 탔지만
화렵수는 다 세입이 돋았고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화렵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어도 소나물들이 살아남았거든요. 그래서 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게 적당히 잘 섞여서 복잡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 복원이 됐다는 거는 인간이 좀 가만 놔두면 복원이 잘 되는데 자기 놔두면 인간이 개입해서 망가뜨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이거는 합천 산불이 난 다음에 1년 후인데 소나무 다 타 죽었지만 화렵수는 다시 이렇게 초록으로 다시 번성하는 거 보이죠. 화렵수가 다시 번성하는 거.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건 또 재밌는데 2024년에 5월에 강릉 옥기에서 산불 난 피해 지역이 지금 보면은 이게는 아마 올해 찍은 걸 겁니다. 아마 보면은 자 여기하고 여기 참 다르지 않습니까? 이 멀리 보이는 거랑 이거랑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위는 민둥산이잖아요. 위는 저쪽 멀리 보는 민둥산인데 여기는 아주 멀쩡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쪽에는 모두 게 다 벌채버리고 인공드럼이라는 걸 해서 이른바 소나무 어린 거 심어서 민둥산이 아직도 돼 있는 거고 아래쪽은 이거는 이제 사유림이었는데 산주께서 그래도 뭘 생각하셔갖고 하지 말라고 그냥 산주가 거절해서 거부해서 그냥 놔둔 거거든요. 놔두니까 이렇게 울창하게 삽이 된 거죠. 이거 보면 이건 너무 정말 적나라하게 이 차이를 드러냅니다. 인공이 얼마나 좀 잘못된다는 거를. 이거는 그 다음에 올해죠. 올해 4월에 엄청나게 불 크게 난 거 기억하시죠? 경상도 지방에. 이제 의성군에서 난 건데 이게 소나무 단순면에서 이제 나서 비산화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게 송진 때문에 불이 날아다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두 다 이렇게 수관화가 된 거는 모두 다 불타버렸고 근데 갈색은 수관화라는 거는 꼭대기까지 안 타고 그냥 줄기만 좀 탄 거고 그 다음에 파릇파릇한 건 화렵수 중심으로 이거는 지표화로 끝난 지역이니까 너무나 이거는 아주 대조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 산불의 형태가. 그래서 이 소나무 숲이 얼마나 끔찍하게 타냐는 걸 보여주는 거 하나가 아까 그 최용성 목사님이 찍으신 사진인데 이게 보십시오. 이게 소나무 숲이 송진이 타면 이렇게 불기둥이 올라가는 거냐. 송진이 딱 타면서 이게 휘발유에다가 불을 붙이면 확 타오르지 않습니까? 뭐 그런 말하자면 그런 비슷한 거죠. 이렇게 날아다녀서 멀리까지 가기도 하고 불씨가. 온도가 굉장히 올라갔었나 봐요. 그렇죠. 굉장히 높습니다. 맞습니다. 방송에 보면 예. 파란빛 같은 예, 굉장히 온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송진에 원래 불타는 게. 그리고 참 흥미로운 거 하나가 이게 이제 불탔었을 때 등운산의 고운사가 이게 고운사가 원래 이랬었는데 이게 천년 고찰이었었죠. 이것이 어떻게 했냐?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2025년 4월에 산불로 모든 게 다 탔습니다. 몇 개만 남고 21개가 다 타버렸거든요. 건물이 안 탄 게 좀 있죠. 안 탄 게. 이게 왜 안 탔냐 이거죠. 저기는 다 타버렸는데 이게 왜 안 탔냐? 그 안 탄 걸 딱 안 탄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그 전체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게 민들레에 있던 겁니다. 민들레 보시면은 여기 살아남은 게 몇 개 있는데 이게 보면은 이것이 주변이 다 초록이 이게 뭐지 전부 다 화렵수림이 그 둘러싸고 있었을 때는 안 탄 거거든요. 결국 보니까 그래서 이게 화살표가 산불이 진행하다가 화렵수림이 막힌 겁니다. 막혀서 더 이상 산불이 안 가서 얘들은 살아남은 거죠. 이것들은 여기 조금씩 남은 게 다. 그러니까 그것이 참 명백하게 보인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엽 화렵수림이 그러니까 낙엽이 지는 화렵수림이 있으면 그것이 산불에 좀 더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남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참 그리고 자 이거는 이제 임국 저수지인데 산불에서 이게 임도가 없어서 산불을 못 끈다는 일을 많이 합니다. 산림청에서. 이건 임도가 딱 있고 이게 저수지 옆이라서 물이 잔뜩 있는데도 여기 모조리 다 타버린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소나무 숲이기 때문에 탄 건데 산림청에서는 임도가 없어서 불을 못 껐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무리 봐도 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지금 보면. 왜 소나무만 고치고? 그래서 그걸 물어보면 산림청에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대답한 거, 그러니까 나온 거, 기사 나온 거 하나 봤는데 사람 답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산주들이 그러니까 저 사유림의 경우에 산주들이 소나무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한국 국민이 너무 소나무를 사랑해서 그렇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납득이 잘 안 가는데 근데 소나무를 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게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 송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송이 버섯 채취 때문에. 근데
인공조림에 해갖고 송이를 채취했다는 얘기 제가 정말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아마 저는 분명히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한 몇십 년 동안 최소한. 그러니까 저는 그건 의미가 없는 얘기고, 뭐 하여튼 그러니까 참 알 수 없는 얘기입니다, 사실 진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 평창의 진부령 인근인데, 이거 보면 이건 이제 산불하고 별개 문제입니다. 싹쓸이를 번복한 다음에 자작나무를 심었는데, 여기 또 자작나무 숲을 만들겠다 해서 평창하고 이런 그쪽에 진부 뭐 이런 쪽은 자작나무 숲을 만든다. 인제 이런 쪽은. 근데 자작나무란 건 한대성이거든요. 우리나라에 맞지 않습니다. 특히 더욱이나 온난화 때문에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자랄 수가 없는 거죠.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는 걸 이제 보여준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참 이상하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창녕에, 그러니까 소나무를 심은 게 소나무 다 고사한 거, 죽어간 거.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게 재선충 때문에 죽었다고 하지만 이게 그렇지 않고 그게 아니라 기후변화 역할이 영향이 컸다는 것이 아마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래서 기후변화 때문에 저는 이걸 너무 손댈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태계가 바뀌는 거거든요. 사실이니까. 기후변화가 되면 침이 없으면 못 삽니다. 사실은. 침이 없으면 추워야지 살 수 있고 더운 지방에서 못 살거든요. 침이 없으면. 그래서 화릅수가 되는 게 정상이고 저 우리나라 숲이 가만 놔두면 전부 다 화릅수가 될 겁니다. 결국은 다 가만 놔두면. 손을 안 대면.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창녕의 우폰늪의 인근인데 우폰늪 잘 아시죠? 그 람사르 세계 습지로 된. 그러니까 이거가 문제가 뭐냐면 여기 다 죽었죠. 다 말라 죽은 게 재선충으로 다 죽은 겁니다. 조나무가 다 죽었는데 이게 참 희한한 게 창녕군이 최우수 방제상을 4번이나 받았답니다. 이 소나무 방제로. 근데 다 죽었거든요. 결국은 이게 뭐냐면 재선충 방제 요새 어떻게 하냐면 이 표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훈증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관악산도 여러 개 했는데 훈증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거의 농약에 가까운 농약을 씌우고 그다음에 감염목을 다 죽여버리고 근처 나무를 다 못 우be게 해버리고 여기 핵심이 뭐냐면 이렇게 예방용 농약 주사를 놓습니다. 이렇게. 근데 훈증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감염됐다는 나무를 다 잘라가고 거기다 이렇게 그 플라스틱 덮개를 왕창 씌워서 그런 그걸 씌운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그걸 나오지 못하게 하는 약을 넣어서 그래서 이 예산에 이런 재선충 방제라고 해서 15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지난 3년 동안에 이것 동안에. 그런데 이 결과가 뭐냐? 결과가 이렇습니다. 결과가 이거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이게 재선충을 막기는커녕 어떻게 보면 확산을 촉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농약 주사 넣은 건 나무를 말라 죽이는 건 확실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오염을 시키고 생태 훼손하고. 그래서 문제는 얘가 여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전혀. 사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물리학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리학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런 문제는 다 제가 전문가 사실은 아닙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만 통합적인 사고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물리학의 관점에서 물리학이 구체적으로 이제 복잡계 물리의 관점에서 이런 걸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걸 그런 거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거기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런 어떤 세세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된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을 수도. 그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어쨌든 여기에 치료 백신이라는 게 새로 굉장히 개발된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치료 백신을. 근데 왜 치료 백신 안 쓰고 계속 이렇게 하는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치료 백신이 그 시험을 해본 건 굉장히 성과가 좋다고 저는 알려졌다는 그 자료는 봤는데 하여튼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것이 창녕의 그건데 이게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이게 숙각기후 참나무를 다 베어내고 소나무를 심어서 다 많이 죽었는데 여기에 재선충을 이제 없앤다고 훈증을 반복했는데 이 노란 거는 몇 년 전에 한 거고 빨간 거는 최근에 훈증한 건데 보시면 계속해서 어떻게 결과가 어떤가요? 결국은 뭐냐? 숲이 전멸하고 있는 거로 보이죠, 분명히. 아무리 훈증해도 이건 소용이 없다는 게 명백해 보입니다. 이 훈증이라는 방법은. 그래서 근데 재선충으로 소나무 죽어도 참나무 숲으로 잘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나무 숲을 그냥 계속 이걸 지키려고 한다는 게 저는 왜 그런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사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임도를 따라서 이렇게 싹쓸이 벌목을 하니까 임도를 따라서 한 거죠. 다 보시다시피 싹쓸이 벌목을 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이걸 보시면 이제 이걸 보시면 이게 2012년 이랬던 거를 여기 임도를 내더니 임도를 따라서 금강송을 싹쓸이 벌목하기 2017년에 19년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임도라고 하는 건 지금 벌목의 수단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산불을 막는다고 하지만 실제 이런 수단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산불이 난 다음에 임도를 따라 싹쓸이 이렇게 범무한 다음에 산사태가 날 것 같으니까 사방댐 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근데 임도를 내는 거나 사방댐 공사하는 거나 지금 전부 다 제가 듣기로는 한국치산기술협회에서 다 거의 다 전담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치산기술협회라는 데가 어떤 데냐? 그 협회장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부기관이 아니라 민간기관인데, 그 협회장이란 분을 보면은, 제가 듣기로는 모든 분이 다, 역대 협회장 모두이 다 전직 산림청장이 거기 협회장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뭐 차장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리고 현재 산림청의 국장이 그 치산협회의 당연직 이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산림청하고 뭐 한 몸이라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니겠죠, 사실은. 그래서 하여튼 뭐 그래서 이런 문제들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마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023년 7월에 논산에서 산사태가 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걸 덮쳤습니다. 덮쳐서 여기 돌아가신 분이 생겼거든요. 여기 산사태가 났는데 어디서 났는지 딱 보이시죠? 산사태가 어디서 출발했는지 보면. 그러니까 보시면 임도를 따라서, 임도에서 산사태가 출발했다는 게 명백히 보이지 않습니까? 임도를 따라서 줄지 산사태가 난 거거든요. 사실 뭐 너무나 당연하죠. 임도가 얼마나 산사태 나기가 쉬운가, 그 자리에서 보면. 거기 나무가 없으니까요. 나무가 있으면 뿌리가 이렇게 큰 나무들이 있으면 뿌리가 잘 잡아줘갖고 토양 유출을 막고 물도 많이 흡수를 해주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임도가 나면 산사태 나기 쉽게 되는 건 너무나 명백합니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콘크리트 포장한 임도에서 산사가 시작하는 게 너무나 명백히 보이죠. 그것도 보시면은.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2024년 7월에 봉화에 산사태 났을 때 얘기인데, 여기도 보시면 어디서 산사태가 시작했는지 금방 볼 수가 있죠. 이게 보시면 이게. 그래서 특히 여기 그 왼쪽 산사태 벌목을 했을 때 산사태 난 지점들 보시면 이렇게 이건 이제 벌목을 산사태 난 건데, 그래서 도로를 덮쳤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오른쪽 동그라미에서 이거는 이제 임도에서 산사태가 나서 철로를 덮친 건데, 이거는 이 철로 덮친 게, 여기는 이제 벌목을 해서 산사태 난 거고, 이거는 임도를 따라 산사태 났는데, 이 철로 덮친 게 참 이게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게 참 놀라운 게, 이거 보시면은 이게 임도 산사태 나서 철로가 훼손이 됐는데, 어떻게 훼손이 됐느냐? 그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철로가 여기 산사태가 철로 이렇게 덮쳤는데, 흥물에 쌓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과수에 피해를 줘서, 심지어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은하철도 같이 됐죠. 완전히 집안이 무너져서 은하철도 같이 돼서 네, 공중부양이 되어버렸습니다. 철로가 참 저런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경남 산청군의 뭐 부리마을이라는데 2010년의 모습입니다. 2010년의 모습인데, 여기가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2011년 모습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보시면 이게 여기 다 베어버린 거 보이시죠? 이게 산불에 타지 않은, 여기 화릅슬이 산이 남아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 모두 다 베어버린 겁니다. 모두 다 베어버려서 어린 나무를 새로 심은 거죠. 여기 어린 나무를 새로 심고 그 다음에 숲길, 임도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일이니까 어떻게 됐을까? 이게 2011년이고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 올해 큰 비가 왔을 때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된 겁니다. 올해 7월 19일에 산사태가 나서 인명피해가 났죠. 산사태가 쭉 난 거 보이시면. 아까 거기거든요. 바로. 아까 똑같은 사진의 모습입니다. 산사태가 완전히 나버렸죠. 그래서 이게 2010년 벌목한 다음에 조림한 지 15년이 지났거든요. 2025년이니까 15년이 지났어도 조림한 나무들이 하나도 자라지도 못하고 대부분 말라 죽었기 때문에 아주 잔디밭 같이 돼버려서 전혀 의미가 없어 거기서 산사태가 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실제로 벌목을 하면 산사태가 20배에서 40배까지 증가한다는 자료가 있거든요. 이건 사실 일본 연구 결과인데, 일본의 자료지만 하여튼 뭐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여튼 뭐 이런 자료들이 있고, 뭐 그리고 이건 이제 산청군의 역시 올해 지난 7월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뭐냐면 지난 3월에 이제 산불이 나서 나무가 많이 이제 타 죽었지만, 그래서 숲이 붉게 됐지만, 그러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산사태가 위험이 없고, 다만 산불 나기 전에 벌목하고 편백이라는 게 이제 침엽수죠. 그 자리만 조그만 산사태가 났지 나머지는 산사태 위험이 별로 없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나무 벌목을 안 하고 임도를 안 하면은 별로 이렇게 크게 산사태가 잘 안 난다는 걸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여기 보시면 2017년, 18년에서 벌목지하고 임도에서 산사태가 발생을 한 건데, 근데 사실 이것도 산청입니다. 역시 똑같이. 근데 이거 산림청에서 뭐라고 하냐면 임도에서만 난 게 아니라 임도 아닌 데서도 난 걸 보아서 따라서 임도가 산사태 원인이 아니다. 산사태 원인은 폭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임도를 개설해도 폭우 같은 게 전혀 없어서 산사태 안 났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리고 임도가 없었어도 폭우가 어마어마하게 오면 산사태 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임도가 있느냐 없냐가 똑같은 폭우가 왔었을 때 임도가 있느냐 없냐가 산사태 위험을 더 키우냐 안 키우냐 이 차이는 명백히 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그거죠 사실. 그러니까 폭우가 오고 임도가 있으면 더 산사태가 더 잘 일어나고 폭우가 오더라도 임도가 없으면 산사태가 조금 덜 일어날 수가 있는 그것이 핵심인데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 이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실제로 소나무가 불에 잘 타니까 산불에 취약하니까 화렵수를 심어야 된다고 화렵수가 불에 안 탄다고 얘기했었을 때 산림청에서 뭐라고 반박을 했냐면 화렵수 불에 탄다. 그건 뭐 틀린 말은 아니죠. 화렵수 불에 타죠 물론 타는데 침엽수보다 화렵수가 좀 덜 불에 저항을 좀 잘 하는 건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논리가 참 잘 맞지 않은 논리적이 아닌 뭐 그런 걸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가서 그럴 텐데 그리고 조금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산림청의 임도 현황을 하는 건데 지금 보시다시피 전국적으로 2020년 말 데이터 보면 한 이 정도의 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 밀도가 이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어쨌든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임도 밀도가 임업 선진국보다 훨씬 적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이나 일본보다 적다.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나라 임도가 너무 부족하니까 임도를 훨씬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산림청에서. 근데 이게 과연 사실일까? 이게 좀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거는 산림청에서는 산림당국이 만든 도로만 임도로 계산을 하는데 다른 나라는 산림 내에 있는 모든 도로를 다 임도로 계산을 하거든요. 공공도로뿐만 아니라 사유도로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산림 경계 밖에 75m까지도 모든 도로를 다 임도로 환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오도하는 면이 좀 있다는 거. 그리고 특히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미국이 1헥타라는 9.5m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훨씬 적다. 미국에 반도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미국이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우리나라식으로 치면 이렇게 치게 되면은 미국은 1.9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죠. 미국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사실 이거는 정말. 다르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산림청에서 너무 이거를 좀 오도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강릉 산불의 경우엔 산림청에는 임도가 없어갖고 소방차가 접근 못하는 데서 불이 크게 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산림청 기준으로 하면 임도 밀도가 0이죠. 산림청이 만든 임도가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실제 산불이 바로 큰 길에 바로 붙어서 산불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소방서도 있었고 큰 길, 완전히 자동차가 다니는 일반 아스팔트 포장 길이 바로 붙어 있었거든요. 그거는 임도를 안 친 거죠. 이 산림청 기준으로는. 그렇지만 다른 나라 기준은 그게 다 임도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조금 그래서 외국 기준 임도 밀도를 이런 기준으로 다 포함하면은 우리나라 이렇게 커질 수도 있어요. 170m 무려.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높은 거죠. 월등히.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거.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결론 이거 하나 말씀드리죠. 2024년 데이터가 제가 없어서 못 봐서 모르겠는데 2023년 예산을 보면은 소방청 예산이 얼마쯤 될까요? 소방청 우리나라 전체 모든 재난을 다 화재 진압하고 119 구급대하고 모든 소방청 전체 예산이 3천억입니다. 3천억. 그런데 산림청 예산은 얼마일까요? 같은 해 2023년에 소방청은 3천억, 산림청은 얼마일까요? 네? 산림청은 거의 3조입니다. 3조. 10배. 소방청의 10배가 산청 예산이라는 건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 보시면 주요 부분이란 게 뭐냐? 산림 진화 대응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거가 방제야 벌채 이거 쓰겠다는 거고 벌채하는 겁니다. 벌채. 조림에 뭐 2,700억, 숲가꾸기에 뭐 4,900억, 숲길 내는 거, 임도 내는 게 뭐 2,800억, 사방공사, 임도를 내고 산태태를 막기 위해서 또 사방공사 하는 거가 또 3,000억 뭐 등등등.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3조를 씁니다. 소방청의 거의 10배죠. 이건 참 정말 저는 좀 납득이 잘 안 가요. 사실 이거 보면. 어떻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뭐 얘기하다 보니까 끝이 없는데 이거 하나 마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산불이 났을 때 산림청의 대처 과정이 뭐냐? 자, 산불이 나면은 자, 소방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죠. 헬기를 포함해서 산불 진화합니다. 그래서 산불이 꺼졌다고 하면 복구와 예방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피해 지역을 벌목을 하거든요. 벌목. 배연의 나무는 땔감으로 판매한 땔감으로. 그다음에 산림도로 이른바 임도를 개설하고 그러면 당연히 벌채하고 임도 때문에 토양이 불안정하고 산사태가 나니까 사망공사를 또 합니다. 그래야 조림을 실시하는데 침업수 위주로 조림하거든요. 그럼 이게 당연히 단순림이 형성된다. 복잡성이 다 깨져서 복잡하게 훼손하기 때문에 당연히 산불이 또 나거든요. 그럼 다시 이리로 돌아가서 계속 반복. 계속 쳇바퀴 도는 거죠. 우리나라 산림청이 하는 것이. 그래서 그래서 2025년에 우리 산불이 크게 났는데 올해 봄에 여기서 추가 경정 예산이 생겼어요. 추가 경정 예산. 그 말고 더해서. 이게 얼마냐? 그래서 3조 2천억이 추가 경정 예산이 됐는데 이 중에 산불 피해 복구가 1.4조, 1조 4천억인데 피해지의 복원이라는 게 1조 2천억인데 이 중에 벌채가 이만큼 이게 1헥타르당 무려 3천만 원 이상입니다. 벌채 비용이. 그리고 조림하는 게 역시 1헥타르당 3천만 원. 이거 다 들어가는 거죠. 시설 피해, 주택이 이만큼인데 전소주택에 겨우 3,600만 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주택의 복구 비용이라는 게 겨우 2천억이니까 전체 불과 6%. 3조 중에서 2천억이 피해본 사람들의 그 주택 복구니까 참 좀 뭐 황당하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이제 대출해준다. 6천억을 대출해준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것도 참 말이 많은 게 재재난 예방과 대응력 강화라는 게 1조 7천억을 쓰는데 여기 헬기 6대를 도입한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참 저런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헬기를 물 뿌린다는 거는 굉장히 제가 헬기를 물 뿌리고 정말 직접 봤는데 이건 굉장히 진화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헬기를 물 뿌리는 게. 그렇게 해봤자 조금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붓는 걸 반복해봤자 물을 실어나는 시간과 실제 한 번에 뿌릴 수 있는 양도 많지 않고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정말 문제되는 거는 헬기가 그 헬리콥터의 주 로터가 이제 엄청나게 바람을 만들거든요. 당연하죠. 그 바람이 엄청나게 세져서 그걸로 산불 확산하는 걸 굉장히 도운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헬기를 계속 도입한다는 건 저 조금 좀 글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보십시오. 진화대원의 위험수당인데 임도 건설이 뭐 1,000억을 하고 뭐 그런 걸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벌채 비용도 벌채가 3천만 원이라고 하는 게 정말 이상한 게 평소에 벌채 비용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1헥타르당 한 600만 원 선이거든요. 1,000만 원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3천만 원 되죠? 이거죠. 참 이것도 이상한 일인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근데 진화대원이라는 게 흥미로운데 이 산불 진화를 누가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산불 진화? 네? 그래서 소방청이 안 해요. 아까 소방청은 산불 진화를 뭐 안 하게 돼 있고 산불 진화는 이게 산림청 소관인데 실제 산림청에서 실제 전문 진화 인력은 거의 없고 동네 사람들이 시켜서 동네 사람들이 산불 진화를 하게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산림청에 소속된 진화 인력은 500명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진화대원이라는 게 1만 명, 10,000명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전부 다 비전문가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 제 나이 다 이상. 그러니까 저희 예전에 어렸을 때 산불 조심 아저씨. 네, 그러니까 요새 할아버지죠, 사실상. 할아버지들. 네. 동네 아무나 이렇게. 네. 굉장히 저임금이고, 저임금에서 산불 진화대원이 희생한 거 가끔 보이지 않으니까 여기도 몇 명 돌아가셨는데 전부 다 비전문가 할아버지들이니까 뭐 취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그래서 참 이거 참 문제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제가 여기 전문가는 아니니까 제가 자신 갖고 말씀드리지는 않고 제가 찾아본 자료들과 본 것들만 미뤄 봐서
제가 보건대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나 살림의 그 여러 가지 그 사업이란 게 예산을 쓰는 거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저는 물리학자의 관점에서 보면 하여튼 복잡성이 정말 핵심인데 그 생태계의 핵심이고 나아가서는 온 생명의 핵심인데 그거를 완전히 훼손하는 방향으로 지금 산림 정책이 가고 있는 거는 명백해 보입니다. 여기 자료들 보면. 그래서 그건 정말로 물리학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 잘못된 방향이기 때문에 그건 정말 좀 바꿔야 되겠다. 그걸 좀 제대로 된 방향을 바꿔야겠다는 게 좀 핵심이고 나머지 이렇게 세부적인 것들 중에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뭔가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 게 굉장히 많아서 어떤 산림청의 산림 문화 계획은 좀 많이 바꿔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제가 아주 강력하게 제가 받은 느낌입니다. 이걸 이 강의를 자료를 조사하면서. 저거는 너무 저번에 이제 교수님 저한테도 산림청 얘기 한번 하셨었잖아요. 예, 선물 나기 전에. 예. 최병성 목사님하고 선생님하고 한참 통화를 했는데 저 아까 말씀하신 그 헬기가 물 뿌리려고 오는 게 그 바람에 잎이 빠진다라는 거를 찍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아까 산불 조심 아저씨들이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이 올라가서 불을 끄는데 소방차가 밑에 왔어요. 소방차는 못 올라가죠. 소방관들이 올라가면 안 돼요. 관할권이 맞아요. 관할권에서 소방청에 손을 못 댑니다. 맞습니다. 아예 손을 못 대니까 초기 진압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이 올라가서 곡괭이 들고 올라가서 이러고 있으니까 돌아가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재난, 그러니까 특히 산불이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큰데 기후변화 때문에 건조해지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렇게 좀 새 정부에서 정말 이거 인식을 좀 가지고 산림청, 소방청 이 문제를 정말 좀 제대로 이렇게 잘 이렇게 다시 조정하고 산림청의 지금 산림 정책의 방향은 좀 저는 많이 바꿔야 된다고 저는 물리학자 입장에서 이렇게 정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기서 느끼는 게 저 산림조합들 있잖아요. 저런 데가 대부분 산이 많고 이런 데가 시골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그 유착이 되게 심해요. 당연히 정치권이랑 토고 세력들하고 지방 국회의원들이랑 이렇게 결탁돼서 저 말도 안 되는 저 시스템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조림 비용의 묘목 값이 소나무가 비싸지 않나? 그러니까 하여튼 참 전 그래서 뭐 이런 농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산불이 크게 나면은 아주 좋아한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런 농담까지 그런 소문이 떠돌더라고요, 진짜 정말. 산림청에서는 영전한대잖아요. 네, 엄청나게 돈도 벌고 영전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올해 그 경북 쪽에 어마어마하게 큰 불 났잖아요. 네, 그게 지금 말씀드린 거죠, 계속. 그것도 불이 경상도, 경남북 다. 경남, 경북 다죠. 산청하고 의성 뭐. 며칠 전 기사에 보니까 그 아까 영상에 나와 있던 그 절 있잖아요. 고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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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지 스님이 우리는 여기 윤 팀장 외가가 그쪽이 그냥 탔어요. 근데 직접 어르신들 아이고 이런. 청송 그쪽이래. 고은사 주지가 우리는 그 조림해주는 거 필요 없다. 그거 잘하신 분이네. 그 주지 스님께서 좀 뭔가 좀 그래도 좀 훌륭하신 분인 것 같네요. 자연적으로. 자연적으로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넓던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개입을 절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개입을 하더라도 조금 최소화하고 필요한 그러니까 바람직한 방향으로 좀 개입을 해야지 지금 개입하는 방법은 너무나 정반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린 온 생명을 좀 더 이렇게 잘 작동하게 그런 방향을 해줘야 되는데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산림보다 더 심각한 건 뒤에 가서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개발 사업들 특히 요새 뭐 새만금이나 가덕도 같은 거가 핵심 중에 하나인데 그거에도 좀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이면 앞으로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인간의 개입이라고 하는 거가 그러니까 참 이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사상, 우리 생각에서는 그렇게 개입을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정원이 굉장히 특별한 거는 뭐 창덕궁의 그 후원 그 비원을 보시면 유명하지만 뭐 여러 가지 다 많죠. 뭐 우리 유명한 정원들 보면 소세원이라든가 보면 다 우리 정원이 다른 나라 정원하고 굉장히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자연을 훼손을 최소화한 거거든요. 자연을 조화를 잘 하면서 한 거가 우리의 원래 전통이 우리의 생각인데 이게 서구 사상이 들어오면서 서구 사상이 완전히 지배하게 되면서 철저하게 어떤 이원론, 이분법적인 사고 때문에
인간과 자연은 별개다. 마치 딱 나눠야 된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거는 인위적인 거를 가미하는. 그러니까 그게 사실 궁극적으로 보면 자연을 파괴하는 거죠. 사실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궁극적으로 운생명을 훼손하는 건데, 그거가 너무나 좀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나. 우리나라의 정부의 정책이. 저는 그건 상당히 참 잘못됐다고 생각이 돼서 다시 좀 우리를 좀 찾아야 되겠다. 우리의 원래 모습을, 그러니까 서구가 정말 잘못되어 있는 건데, 굉장히 잘못된 건데. 그래서 그거가 좀 새 정부에서 좀 저는 그걸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별로 이렇게 안 그렇게 보여서 굉장히 참 당황하고 저도 당황스럽고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하여튼 그게 참, 네. 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계속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 개발의 문제. 그리고 나아가서는 굉장히 오래 걸리겠지만 나아가서는 이제 인문학이 과연 뭔가, 우리가 왜 인문학이 필요한가? 인간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왜 우리가 인문학 공부에 좀 알아야 되는가를 거기서 답을 좀 구할 수가 있고, 우리 다시 좀 성찰하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나갈 것인가. 특히 마지막에 우리의 우주의 모습을 좀 보면서 우주에서 우리가 왜, 우리의 과연 의미가 뭔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왜 존재할까. 뭐 그런 걸 좀 자세히 뭐 아주 깊이 있게 좀 성찰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맨 끝이니까 몇 년이 지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걸 좀 전체적으로 좀, 또 우리가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한 이유가 저는 물리학자지만 지금 너무나 조각내기가 너무 심해져서 이 서구의 사상에 경도되면서 다 조각내서 어떤 전문화 되는 바람에 내 전문 아니면 딴 건 내가 모르는 게 정상이고 모르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그 정말 위험하고 잘못된 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인간의 사회 문제는 어느 한 분야, 좁은 어떤 한 전문 분야, 한 조각에 갇혀 있지 않고 절대로 모든 분야, 그러니까 즉 조각을 합쳐서 우리가 전체를 봐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제대로 문제를 대처하고 제대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되고 그런 게 분명히 가능하다. 그런 시도를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걸 좀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냥 물리학자지만 물리학 강의를 좀 뒤로 접고 거꾸로 다른 얘기를 좀 더 먼저 시작한 이유가 사실 그런 생각 때문인데, 하여튼 뭐 이게 얼마나 끌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하여튼 들으시는 분들이 좀 많이 호응을 좀 해주시고 이게 좀 많이 좀 구독도 많이 좀 하시고 좀 늘어나고 그래야지 제가 좀 이렇게 이걸 뜻을 계속 하지. 구독도 안 하시고 뭐 아무도 안 하시고 뭐 이렇게 좋아요도 안 누르시고 그러면은 제가 이거 뭐 계속 하게 되겠습니까? 이거 저 뉴타면서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게 잘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많이 좀 구독도 해주고 뉴탐사 좀 구독을 좀 많이 올려주셔야 저도 이 강의를 좀 계속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합니다. 네. 뭐 하여튼 오늘 뭐 시간이 많이 길어졌는데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좀 마지막 질문하시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방송 마치고 질문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네. 네, 그러면 뭐 일단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이거에 이어서 이제는 그러니까 숲의 파괴에 대한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드려서 마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환경과 이 개발의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